네,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서 2페이지고요.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 1번 역사의 의미.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표 나오죠. 표로 이렇게 두 개 구분하기 이런 표 나오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좌우를 바꿔낼 수 있으니까 좌우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란다. 첫째, 사실로서의 역사. 이것은 일사자를 써요. 한자. 사실을 할 때 이 사자가 일사자예요. 사건. 그래서 사실하면 일사자. 고 실하면 이게 실증주의란 뜻이에요. 그럼 사건을 실제로 증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증주의라는 말은 이제 거기 보면 밑에 나오죠. 사실 바로 실증주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실증주의다.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 그러니까 내 주관을 얘기하지 마라. 역사를 평가할 때 이렇게 내 주관을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있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걸 역사가의 본연의 임무라고 본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증주의라고 하고, 강조한 사람 그 밑에 있는 그 랑케라는 학자입니다. 맨 밑에 랑케 있죠. 그래서 랑케라는 사람이 강조한 입장을 사실로서의 역사 혹은 실증주의. 그럼 이거는 이해는 이제 된 거죠. 이해는 되셨죠? 이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암기가 안 되잖아요. 암기까지 하시려면 이제 사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로서의 역사는 실증주의구나. 근데 이걸 강조한 사람이 랑케구나. 이걸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외워야 되려면 이거 한꺼번에 외우려면 사실이란 게 이렇게 외우는. 표정들이 뭐지? 뭐지? 저게? 뭐 여기는 학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라임을 좀 잘 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외우라는 게 사실이란 게 이렇게 됐죠? 사실이란 게 사가 뭐야?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는 실증주의다. 그걸 강조한 사람은 랑케다. 랑케.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겠죠. 반대쪽. 그러면 상상할 수 있죠. 실증주의가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 자, 실증주의가 아까 뭐라 했죠? 이게 되게 객관적인 거라고 했죠. 객관적인 거. 그럼 객관적인 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봐. 주관적인 거다. 그치? 주관적인. 그럼 주관적인 거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 역사를 놓고서도 판단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역사도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라는 게 서로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 거다. 서로 상자에 대할 대자니까 서로 대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거고 요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거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사실이. 요거는 평가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이니까 생각하는 걸 다 따로따로 기록을 남길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란 생각을 말해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결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카예요. CARR 칼. 에드워드 카. 바로 밑에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는 영국인이에요. 잉글리시. 영국인이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인인 이 카가 얘기하는 게 뭐라 했느냐 했더니 별표를 치셔야 돼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씀을 어디 들어보셨죠? 많이들 들어본 말일 거예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그 맥락상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 같으세요? 역사란이 중요할까? 과거와 현재 사이에 여기까지는 수식어구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다. 그것도 끊임없는 대화다 이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꾸미는 게 뭔지를 봐라요. 꾸미는 주체가 뭐냐? 바로 대화다. 대화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는 옛날에 있던 사건을 말하고 현재는 뭘 말하냐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 뭐 역사가가 되겠죠.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걸고, 근데 역사는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대답을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사료. 그 사료를 가지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다. 그럼 끊임없는 대화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대화. 상대화라고 했죠, 제가. 상대화. 아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는 대화라는 건 대화하다 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상대적인 거구나. 이번 강의의 컨셉이에요. 어떻게든 계속 그 눈에 찍게 하겠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 10년 전 학생들과 이제 10년 후에 지금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10년 전에 우리 학생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학생께서는 아마 초등학생이셨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어엿한 이제 성인이 되셔서 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생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과거에 공부했던 친구들과 지금 현재 공부한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화면이라고 봐요. 화면. 그러니까 화면 동영상. 요건 지금 다 자기 개인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자기가 직접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10년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꼭 사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1위가 뭐였냐면 삐삐였어요. 삐삐, 이렇게 비퍼.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낸다 해서 그 아주 원시적인 디지털이죠. 근데 가장 큰 차이 화면이라는 이유는 이게 글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고 듣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람들의 행동, 말하는 거 듣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도 화면처럼 본다는 거예요. 책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을 이렇게 눈으로, 제가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캡처.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캡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단어들,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단어들을 캡처를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캡처된 걸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확 이렇게 빛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캡처해가지고 빛나는 단어들이란 단어들 몇 개 이렇게 막 보여. 여기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 엄청 많은 글자가 있지만 다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안 보고 방금 얘기한 사실, 실증, 랑케 이렇게밖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기록, 상대, 주관, 카. 여긴 좀 많아서 이제 어려운 거지 이제. 좀 많은데? 5개나 되는데? 이러면서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뭐라 했지? 뭐 대화. 이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어를 눈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찍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문맥과 맥락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서 뭔가 본인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쭉 저는 글을 잡고 이렇게 쭉 줄을 잡아 이렇게 끌어가는 입장이라면 많은 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하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맨날 이렇게 프린트 줘가지고 프린트 안에서 요거 낼 테니까 네 공부해. 그러면 그것만 막 단어 외우고 말도 안 되는 두 문자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단어 찾기 게임 하고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도 내가 무슨 시험을 봤는지조차 까먹는. 잠깐 방금 치고 나온 게 기술 시험이었던가 윤리 시험이었던가 그 과목의 특성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저는 이제 전자처럼 강의를 했으니 학생들이 재미는 있고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앞에 제가 머리말에 그걸 써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머리말 읽어보세요. 그래서 올해 2020년판에 쓴 머리말과 작년에 쓴 머리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약간 글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의 현상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20년 넘게 공부했던 스타일을 한꺼번에 바꾸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은 하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상대적인 건 뭐야? 대화,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상대는 대화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좀 많이 남겨봐라. 실제 시험장 가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활용할 테니까 이런 단어가 보이면 만약에 이쪽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단어가 보인다고 하면 아니겠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방법을 취해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까먹어요. 설명하면 까먹으니까 그 연필 같은 거 있죠, 샤프 같은 걸로 그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쓰는 연습 있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른 필기 알겠죠? 빠른 필기. 자, 그래서 2페이지 하나 끝냈어요. 정리가 되세요? 그럼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94년에 전라도에서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관할을 기습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전주시청, 뭐 고부군청 이런 데를 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만 쓰면은 요거는 요 입장이죠.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을 몇 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적으로 그냥 있었던 사건을 아무 감흥 없이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역사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해. 그럼 농민들한테 물어보겠죠. 전봉준 씨,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전봉준은 참수됐으니까. 그럼 전봉준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려면 전봉준은 신문 한 기록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료. 그 사료를 그래서 찾는 거예요. 사료를 보고 사료에서 내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왜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써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작년 3월에 다시 봉기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전봉준이 안핵사 이용태가 대부분이 일반 원통한 농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이라 참칭하여 사륙하였기에 이를 이에 분개하여 봉기하였다. 이렇게 글을 남겼으면 이제 동학 농민운동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이러죠. 대부분이 동학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일반 농민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일반 농민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걸 일으킨 주체가 동학이 아닌데 어떻게 동학이라는 글자 앞에 쓰면서 주체를 동학이라 할 수 있느냐? 동학이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걸 동학 농민운동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격이. 그럼 결론. 따라서 이것은 동학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그해 있었던 가보년에 있었던 농민들의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건 이제 현재 시각이지만 그 전 뭐 1900년대 대한제국 시기 때 그때 남긴 그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학당들이 일으킨 난리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럼 동학이 일단 주체라는 것이고 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쟁이 아니라 어지러울 난자거든요. 그건 어지럽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딱 느낌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그 동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나라를 힘들게 만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동학난이라고 안 하고 뭐라? 전쟁이라는 표현. 그럼 농민 전쟁이라고 하니까 왠지 정당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농민들에게 가해졌던 사회적인 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에 저항을 한 어떤 리지스트의 개념이지, 이게 나라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뭐 일으킨 반란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똑같은 사건임에도 당시 1900년대의 생각과 2000년대 이후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래?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를 한 거다. 100년 동안 계속 대화를 한 거다. 그래서 그 결론을 바꿨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건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미 일어났던 사건은 절대 바뀌지가 않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사건은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게 이 파트의 이해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 이해를 잘했다면 한 번 더 이제 교양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이해를 잘했다. 근데 이걸 이해 없이 사실이란 게 상대화 뭐 이러면 그냥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단어만 막 외우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뭐 시험 문제를 위한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 설명은 이제 이해와 암기, 적용이라고 했죠. 네, 지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를 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 시험 문제도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암기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해를 통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암기만 한 학생들은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글을 못 읽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국사는 그런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수요일쯤에 이제 찾아올 거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도 안 됐고 암기도 안 됐고 단어 뜻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계속해라. 그냥 모르겠어도 계속 들어라. 그러니까 앞에를 자기가 복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지 마라. 그 건방진 시도다.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계속. 알겠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2페이지 하나 했는데 우리 얼마 걸렸냐면 13분 걸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700페이지거든요. 그럼 되게 할 게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걸 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다 못하고 이게 뭐예요? 나온 거 혹은 반복 출제된 거. 그러니까 적어도 2번 이상 출제된 거, 그죠? 2번 이상 출제된 거 위주로 제가 강의하지 한 번 나온 거는 제가 설명 안 해요. 한 번 나온 거는 그때만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2번 이상 출제된 것은 출제자들도 그걸 출제하겠다라는, 그것도 출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한 번만 나온 거는 에휴,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걸 또 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해, 암기,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 15일간 15일의 약속, SK2가 아니고 바로 15일의 약속은 이제 반복 출제된 부분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도는 조금씩 빨라질 것이다. 3페이지. 이게 안 한다라는 거죠. 3페이지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복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는 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적다.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올 확률 90%, 안 나올 확률 10% 그러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디에 걸겠습니까? 안 건다.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90%고 안 나올 확률이 90%고 나올 확률이 10%라면은 안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건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이래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나올 확률 100%입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근데 이거는 뭐 한 번 나왔었고요. 그럼 하겠어? 절대 안 하지. 뭐 승부를 걸어? 난 10%에 남들 다 틀릴 때 난 맞추겠다? 그러면 10점. 반복 출제된 거 위주로 공부하겠다. 알겠죠? 문제는 있어요. 이쪽이 있는데 반복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오기총을 예를 들어서 갖고 뭐 푸시겠다 그러면은 안 풀리는 파트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때만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어렵게. 그래서 그거 넘겨라. 그거 넘어가고 반복 출제된 것만 위주로 일단 먼저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페이지는 넘어가고 4페이지도 그럼 넘어가겠죠? 와, 그럼 진도가 벌써 2페이지 하는데 13분이었는데 3페이지, 4페이지 하는데 5초 걸렸어요.
넘어갑니다. 제 2장 6페이지 일제의 식민사관. 요건데요. 이거는 중요해요. 나올 확률 90%예요. 그러면 아주 높죠.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파트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6페이지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는데 이 제목은 문제예요. 제목은 곧 뭐다? 문제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제목이 뭐 1절 일제의 식민사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다음 중 일제의 식민사관 어쩌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뭐 식민사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혹은 다음 중 일제의 식민사관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국학자들의 운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제 식민사관이 항상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그럼 먼저 식민사관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제목 식민사관. 식민사관은 식, 이 글자가 뭐냐면 식자가 심을식, 나무 식목일 있죠. 식목일. 그래서 식목이라는 게 나무를 심다죠. 그럼 여기는 이제 심다예요. 심다. 나무를 심다. 그럼 식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 뭐예요? 민이죠. 민이니까 뭐야? 사람이죠. 그럼 사람을 심다. 사람을 심다. 그럼 사람을 심다를 위해서 만든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 이게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일본인들을 말해요. 그럼 일본인들을 심다죠. 그럼 일본인들이 지금 심겨져 있는 데는 일본이에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죽어요. 일본을 거대한 산으로 보면 일본인들 하나하나는 나무들이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을 심는 거예요. 새로 심는 거니까 어디로? 우리나라 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민이라 그래. 식민이니까 이걸 뭐래? 이민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민.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 옮겨 심기 위한 이런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침략이죠. 그래서 이 식민이라는 단어는 침략을 위한 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역사적인 관점.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일본인 위주로 우리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사관은 한국의 일본인들을 옮겨 심기 위한 사관이다. 침략을 위한 사관이다. 침략사관이다. 그럼 이 침략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식민사관에 저항해야죠. 우리 민족을 지켜야죠. 일본인들이 옮겨 심겨지는 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걔네들 옮겨 심는 걸 막아야 한다. 이게 민족 사관이라 그래. 민족 사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름에도 있죠. 민족 사관 고등학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뭐 주체적인 그런 학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민족 사관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이건 침략이니까.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관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거에 대한 저항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침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사관인 거죠. 혹은 저항. 침략과 지배에 대해 저항하는 반침략 저항 사관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더니 침략을 위한 일본인들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침략하기 위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성. 그 정당성이 어디서 찾냐면 역사에서 한국은 원래 그랬어. 이거. 니들이 한국이 원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야. 그래서 이걸 타율이라 해요. 타율. 타율이라는 건 외세를 말해요. 외세.
아 되게 타율적이야. 뭐 타인 뭐 이러죠. 이건 이제 외세 뭐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을 말하는데 일본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야. 율. 일본인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성격이 좀 강해. 한국은 일본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응? 그게 한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랬던 건 아닌 게 바로 광개토 대왕 때문인데 광개토왕이라는 고구려의 왕이 있어요. 그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일본 군대를 한반도 남부에서 이렇게 물리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이 소멸돼요. 일본 군대가. 그래서 광개토왕 이후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했더니 정체성론이야. 정체라는 게 뭐냐면 멈췄다는 얘기예요. 정자가 스탑이에요. 스탑. 멈췄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게 있었어. 이걸 이제 발전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자 한국의 발전이 멈췄어. 이걸 정체성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스탑이니까 결국 한국은 발전하지 못했어. 그러므로 한국이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전을 하려면 다시 이게 필요해.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와서 자기네들 말로 지배가 아니라 지도를 해야 돼. 지도. 지도와 지배는 느낌이 다르죠? 지도를 해야 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 만든 사관을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것은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연결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한국은 식민지가 되어야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뭐가 된다?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근대화라는 거는 시빌리제이션을 말한다. 뭔가 발전할 수 있다. 문명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근거가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이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그 당시 일본인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허무맹랑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이 식민사관이 정교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근거도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근거도 왠지 그럴듯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그 당시. 아쉽고 안타깝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어쨌든 반박은 하고 싶죠. 그래서 일단 반침략, 독립, 저항을 위하여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너희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주체적인 독립 뭐가 있어? 정신이 있어. 독립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지. 그게 타율성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독립 정신이 있어. 혼자 서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한 민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타율성론을 반대하기 위해 독립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했냐면 니네들은 원래 그런 성격이 강한 민족이야. 다른 나라에 사대하려고 하고 큰 나라에 빌붙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전제를 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저항 정신, 독립 정신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해? 그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 사관을 강조한 사람들이 강조한 뭐 제일 먼저 이제 박은식, 그 다음에 신채호 이런 분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1세대 민족주의자들 박은식과 신채호 요거는 나올 확률 99%.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근데 만약에 다음 시험에 안 나왔어. 선생님 안 나왔는데요? 1%가 걸린 거야.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어떤 양력을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근현대사 할 때 독립운동가들을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여 일제의 이런 타율성론을 비판했는지. 박은식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민족 독립 정신을 혼이라고 했어요. 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민족이야. 이것은 타고난 것이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우리 민족의 정신이야. 타고난 마음이 이 혼 독립 정신이지 타고난 게 타율적인 게 아니야. 신채호는 그럼요. 박은식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려는 정신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저항 정신이 매우 강한 민족인데 그 예시로 화랑의 정신을 들 수 있습니다. 낭자가 화랑할 때 랑이에요. 화랑. 여러분들 신라 시대에 화랑이라는 남자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 신라의 그 청소년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진흥왕이라는 분이 만드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화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인 거예요. 표정들이 진흥왕 때 만든 화랑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표정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평범한 대부분은 이 화랑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흥왕 때 화랑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화하면 꽃 화자, 꽃 flower, 랑 하면 사내랑자, 사내랑. 신랑 할 때 랑. 신랑의 순우리말로 바꾸면 새로운 사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사내. 그래서 꽃처럼 예쁜 아름다운 멋진 사내들 이런 뜻이에요. 화랑이고 가라고 하는 게 생각들. 뭐 맹자가 만든 공자가 만든 걸 유학이라고 안 하고 유가라고 하죠. 유가, 도가 이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가라는 건 우리나라의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화랑들의 생각 뭐냐 했더니 진흥왕 다음에 왕이 진평왕이라고 있어요. 그 진평왕께서 화랑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5개를 만들어 주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원광이라는 스님에게. 스님이 화랑이 지켜야 할 계율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가운데 4번째 계율이 임전 무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임전 무퇴는 임전시에, 즉 전투 시에는 전투가 발발했을 때는 무퇴, 후퇴하지 않는다. 전투가 발생했을 때는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게 화랑의 4번째 계율이에요. 후퇴하면 참수예요. 만약에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갔다, 그럼 바로 목을 베버려요. 적과 싸우다 죽으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넌 죽을 거다, 야. 어쨌든 사망률 100% 뭐 이거죠. 전사율 100%.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적들이랑 싸우다 죽든지 후퇴하다 불명예스럽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걸 임전무퇴 정신, 난가라 그래. 그래서 화랑들은 전투에 임해서 전멸을 당할지언정 후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의 칼을 얼굴로 받아요. 이게 바로 화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장렬하게 죽으려고, 멋지게 죽으려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화랑도들이 항상 얼굴에 우리 위장크림 바르듯이, 그 화랑들이 위장크림 바르는 게 아니고 화랑들은 얼굴을 화장을 했어요. 되게 예쁘게. 그래서 분을 엄청 칠해요. 화랑들이. 얼굴 허옇게 비비크림도 바르고 또 여기 빨갛게 눈 화장도 하고 아주 중국 경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눈 화장도 하고 귀걸이도 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걸이 달고 화장도 하고 꽃단장을 하고 나가요. 전투에 나갈 때. 되게 예뻐요, 다. 근데 후퇴하지 않아요. 저기 원신이 아니라 저 아마존 이런 데 가도 막 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엄청 막 칠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막 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굴 막 칠하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거 봐라. 이런 게 있는 민족이, 이런 걸 타고난 민족이 어찌 타율적이라 하느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박은식과 신채원 선생이 각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민족,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되살려 할 때이다. 지금 보여줄 때이다. 다시금 일어설 때이다. 라고 하며
박은희 선생이 남긴 책에 한국 통사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통사. 또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좀 길어요. 좀 길어서 저는 약수를 해서 이거를 통사혈사라고 해요. 통사와 혈사. 통혈이라는 말 아세요? 통혈? 통자가 뭐냐면요, 고통과 통한. 그럼 한국 통사를 번역하면 한국의 통한의 역사. 우리나라의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서도 한이 맺힌 역사. 그럼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멸망사. 대한제국 멸망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멸망당하던 그 통한의 역사, 그 과정을 수록했고, 하지만 이것만 썼다면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규명을 못해요. 이러한 외세 침략이 있었기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흘린 피해 역사, 혈사. 그래서 피해 투쟁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피해 투쟁 역사에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시면서 한국 통사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한국 통사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오호라, 이미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지고 멸망하여 버렸지만 우리의 정신은, 혼은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형체는 이미 없어졌지만 혼은 살아있는가 없는가. 나라는 형이고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호라, 국백은 없어졌으나 국호는 남아있는가 없는가 동포여. 이런 말을 씁니다. 신채호 선생은 난가를 얘기하며 독사 신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고, 그 밖에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 두 가지가 있어요. 독사신론과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그럼 독사신론에 담겨 있는 내용도 뭐냐면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비판하는, 식민사관의 타율성론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정체성론 같은 걸 비판하는 건데, 내용은 독사, 책을 읽다, 신론, 새로운 주장, 논문. 그 독사신론에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 역사이지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선 상고사에서 난가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이라고 하며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 상고사에서 우리의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소산이다. 아는 우리를 말하고 비아는 외세를 말하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외세들과의 싸움의 결과가 바로 우리 역사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다. 투쟁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왔죠? 그때 나왔던 생각이 난가다. 뒤이어 감옥에서, 여순 감옥에서 갇혀 계시며 조선사 연구 초, 이걸 초라고 하는 이유는 발간 완간을 하지 못하고 원고 초본이었기 때문에, 초고였기 때문에 초라고 붙인 거예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완성한 거라 조선사 연구 초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민족사관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개념에 따라서 연구를 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생각이 무엇이며, 그것이 반영된 역사책이 무엇인지, 요거를 알아두시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되는데, 요게 제일 어려워서, 요 박은식, 신채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박은식은 이제 혼이라는 것, 신채호는 난가라는 것. 조금 더 이렇게 투쟁 정신이 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신채호 선생이세요.
신채호. 그래서 투쟁 정신이 강하고 또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여기는 한국이죠. 근데 신채호는 뭐예요? 조선이죠. 그 얘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예요. 우리 정부였어요. 그 임시정부를 참여했던 분이 누구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여하신 거예요? 박은식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신채호도 참여는 하긴 하였으나 나중엔 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박은식. 그래서 한국 어쩌고고 신채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이분이 쓴 조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계승의식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바로 10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암기를 해봅시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일제 식민사관 성립과 전개, 1. 에도시대 국학운동, 2. 메이지시대, 3.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별표를 치시고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최고 통치기관을 말해요. 조선총독부는 10년대에는 한국사 교육을 금지시켰고 20년대에는 여기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다가 다 밑줄을 치세요. 박은식의 한국 통사가 유포가 되자 당황한 총독부는 고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조선사 편찬위원회,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여 조선사를 간행하였다. 여기가 요번에 좀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만 지난번에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신이었던 조직들도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예를 들어 고적조사위원회라던가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던가 하는 것들은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기 이전의 기구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는 총독부 산하기관으로 바로 이런 식민사관을 만들어내고 전개해 나갔던 중요한 단체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25년 조선사 편수회. 더 나아가 청구학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청구학회는 역시 어용기관으로 요건 일본 쪽입니다. 일본 쪽.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사 편수회와 청구학회는 일본 쪽이구나. 일본인들이 만든 조직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과 기구들이 한 일이 한국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타율성론이라던가 정체성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갔던 단체이다. 이에 맞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7페이지 보시면 1번이 자 제목이 타율성론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타예요. 타는 뭘 의미한다? 일본이나 중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논함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중단된 게 광개토 대왕의 공격이라 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광개토 대왕이 일본군을 섬멸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한국은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정체성론입니다. 정체성론에다 역시 별표 치시고 그래서 1번에 뭐 봉건제 결여라는 게 뭐 봉건제도가 없다는 뜻이고 요거는 뭐 한국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포인트.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 배경이다. 그러므로 정체성론은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식민 지배의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었다.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에 맞서는 이제 민족주의 사관이 뭐냐면 8페이지에 민족주의 사관을 보면 거기 일본의 이런 침략과 지배로부터의 어떤 저항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 타율성적이지 않아. 우리는 독립적이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박은식과 신채호. 그래서
박은식은 뭐 넘어가고 일본에 보면 국혼, 나라의 혼, 나라의 정신, 국혼이라 한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 길은 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 밑에 별표 치시고 한국 통사 박은식. 중요한 포인트.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현관펜 치세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정신이다.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의 정신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서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저술하였다. 여기다가도 현관펜 치시면 됩니다. 통사와 혈사, 고통의 역사와 피해 투쟁의 역사. 이건 인과관계가 있겠죠? 뭔가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 통사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 혈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알아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게 나올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넘어간다. 일단 넘어간다. 기본 수업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뼈대를 먼저 세워라. 뭐 다 해봐야 안 돼요. 다 못 외워요. 다음 페이지 2번 신채호 2. 자, 생긴 거 한번 보시고 야 진짜 독사같이 생기셨죠? 독사 같으신 분이죠? 독사신론. 그래서 그 밑에 저서에 독사신론. 박은식과 신채호 간데 누가 더 독사 같은가? 신채호다. 독사 같으신 분. 몇 년이냐? 독사가 팔을 물었네. 8년. 1908년. 독사가 발을 물어요? 팔을 물어요? 머리를 물어요? 팔을 물었네. 8년. 요거는 그냥 암기, 라임 타는 거. 그래서 독사는 팔을 문다. 8년이고 국권피탈 이전이죠. 국권피탈 경술국지 19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권피탈 이전에 쓴 책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쓴 책은 조선 어쩌고. 조선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뭐라 해요? 고조선.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상고. 윗상자 옛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 이러지. 그래서 조선 상고사. 감옥에서 써서 완간을 잘 못해서 초고. 조선사 연구 초. 또 신채호죠. 신채호가 쓴 책 3개. 이분이 조선 상고사에서 쓴 글이 위에 있는데 그게 바로 현관펜 치세요.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과 공간에서 상호작용한 결과이니 이러죠. 시간과 공간에서 확대가 된 결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투쟁을 하기 위한 정신은 어디서 찾는다? 화랑도에서 찾는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난가라고 했다. 난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난가라는 뭐 표현이 지금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이 글 완성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난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책 되게 많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태리건국 삼걸전, 동국거걸 최도통전, 동국고대 선교고 꿈하늘, 조선사통론, 조선혁명선언문, 전후사만고, 조선상고 문화사, 조선사론 이런 거 되게 많죠. 다 외우면 좋죠.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다 외워 이러고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면 이게 저의 역할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신채호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 익히기를 보면 독사신론이라는 사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료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게 신채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사료로 독사신론을 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잡아야 돼요. 일본인의 타율성론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다. 그럼 타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1장을 보면 우리가 중국 민족의 일부분인 듯하며 제2장을 펴보면 선비족의 일부분인 듯하며 끝까지 전편을 다 읽어보면 때로는 말갈종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몽고족인 것 같고 이게 뭐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걸 좋아한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맨날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써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타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독사 신론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 크게 말하면 여기서 식민사관과 민족주의 사관 두 개 구분하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박은식과 신초 구분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1페이지를 보시면 민족주의 사학의 계승이라고 나오죠. 이건 출제 확률 한 50%쯤 되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여러 번 반복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한데 박은식 신체호만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오긴 한다.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민족주의 사학의 계승이죠. 그럼 계승이니까 이제 민족주의를 강조하신 박은식과 신체호를 계승한 분들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 제2세대고 이른바 민족주의 2.0이 되겠죠. 2.0. 이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분들. 그래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손진태, 최남선 나오죠. 최남선은 여기서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최남선은 또 더군다나 친일파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잘 안 나오고, 나오면 이제 4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저서 있죠. 저서. 그래서 정인보는 저서가 뭐냐? 조선사 연구다. 그래서 1번 보면 신채호의 역사인식을 계승했다 이러죠. 신채호가 쓴 책 제목이 조선사 연구 초, 이분은 조선사 연구. 진짜 계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초자가 들어가면 누구예요? 신채호. 초자가 안 들어가면 정인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가 들어가면 신채호구나. 만약에 헷갈리면 신채호를 조금 빨리 발음하면 초자가 나와요. 신초. 그래서 신채호는 신초. 그래서 초구나. 초가 들어가면 조선사 연구 초 신초구나. 없으면 정인보. 근데 없으면 막 문일평 이렇게 내도 뭐 이렇게 될 건데, 정인보가 뭐라 했냐? 얼에다가 동글뱅이를 크게 치시고 별표 치세요. 이분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인보는 얼이구나. 정인보얼. 정인보는 얼. 그래서 정인보얼. 신초. 초. 정인보얼. 앞으로 정인보는 없어. 우리 역사에 정인보얼밖에 없어. 정인보얼 광개토대왕비문을 재해석했다.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일평 사안으로 본 조선 대미관계 50년사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거기 그 1번, 2번 뭐 장뜩 있는데 넘어가고 4번에 보면 우리 역사는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고 이것에 집대성을 하신 분이 세종이시다. 그 세종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종 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세종심을 강조하신 분, 문일평. 이렇게 매칭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일평은 심으로 끝난다. 일편 단심. 문일평 단심. 신초. 정인볼 얼 문일평 단심. 문일평 단심. 심 세종심. 태종심? 문종심? 단종심? 아니 세종심. 세종이야말로 엄청난 문화적 업적을 남기신 분이니까 그때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거. 그래서 발전의 원동력은 세종의 정신이다, 마음이다. 그다음에 안재홍, 이분도 이제 신채호를 계승하신 분인데, 그래서 책 제목이 조선 상고사가 들어가죠. 그죠? 신채호가 쓴 책이 조선 상고사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 감자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감상문이라는 뜻이에요. 조선 상고사를 읽고 난 이후에 독후감. 그러면은 조선 상고사 감은 신채호가 쓴 게 아닌 거죠. 감상문을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독후감을 쓰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감자가 들어가면은 감상문이란 뜻이니까 신채호는 아니구나. 조선 상고사 감. 그럼 이게 또 정인본지 문일평인지 헷갈리면 정인볼 문일평 감 일평 단감 안 되죠? 일평 단심. 그럼 조선 상고사 감에 동글뱅이를 크게 치시면 안재홍 감. 감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줘요, 안 줘요? 감, 사과, 배, 포도, 맛있는 복숭아 있으면 줘, 안 종?
안종, 그죠? 휴식 시간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안재홍은 감이 맛있는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줘. 안종, 안종. 조선 상고사 감, 안종, 안종. 신초, 조선사연구초, 정인벌, 벌, 정인보. 지금 뭐 하나 싶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지 저게? 자, 이해했잖아요. 지금 이해는 했는데 이거 계승한 분들이구나. 근데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하려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좀 뇌새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이 나요. 제 목소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이제 감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감자 조안조가 이러면서 전사연구 초가 나오면 전사연구 초신초 이러면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인보는 없지. 거기에 리을 하나 더 붙이고 정인벌 이런 식으로 물떼기 이렇게 그렇게 헷갈리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제외시켜 나가고 해야 돼요. 실제 시험장은 그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저도 가끔씩은 왜 이러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명예도 다 버렸어요. 자, 2번 거기 신민족주의 사학 보이죠? 그래서 이걸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유가 민족주의 계승한 사람이라. 그래서 신민족주의. 근데 요거는 안재홍밖에 안 돼요. 안재홍이랑 한 명 더 되면 그 밑에 손진태 있죠. 요 사람까지가 신민족주의예요. 왜 그러냐? 이건 나중에. 신민족주의는 해방 이후를 말하거든요. 해방 이후에 신민족주의를 제시했다. 일제시대까지는 민족주의고 일제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민족주의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의 목표가 이젠 달라요.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는 독립이 목표잖아요. 그럼 해방 이후의 민족주의는 뭐가 목표일까요? 민족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족 국가란 이념에 입각한 국가가 아니라 민족 통일 국가. 그러니까 남북 분단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남북 분단 말고 통일 정부를 세우자라는 의미로 신민족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통일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게 바로 안재홍과 손진태 이 두 사람이 그러한 일을 강조한 분들이다. 이 정도. 자, 그다음에 12번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선학 운동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조선학 운동은 지금 공부하신 분들 있죠? 조선학 운동. 그럼 조선학을 공부하자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럼 조선학은 조선은 우리나라였으니까 이걸 국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국학이라고 안 하고 왜 조선학이라 하냐면 당시 나라가 없으니까. 일제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일제시대가 아니라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제시대 바로 전을 우리 글, 우리 국어, 우리 역사, 우리의 문, 글 이런 걸 공부하는 걸 국학이라 그래요. 국문, 국사, 국어 이런 거. 그래서 일제시대가 아닌 대한제국 말기를 이거는 국학운동이라고 하고 일제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조선으로 격화되었기 때문에 조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선학 운동이라는 건 다름 아닌 우리 국사를 열심히 연구하자라는 운동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방금 공부한 문일평, 안재홍, 손진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인보까지. 그래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분들이에요. 방금 공부한 게 바로 조선학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안재홍이 뭘 강조했느냐, 정인보가 뭘 했느냐 이런 것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이 조선학 운동의 핵심은 우리 한국사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예요. 우리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정신 활동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 정신 활동이라는 건 다름 아닌 학문이에요. 학문. 공부하는 게 정신 활동이죠.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학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이걸 조선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선학 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발전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면 바로 학자들이 조선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럼 그 학자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 대표적인 그 학자시고 후기에는 그 사상을 이어받은 실학자들이 계신데 그 실학을 집대성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아이고 정약용이다 이거예요. 정약용. 그래서 앞에서 세종의 마음을 세종 심이라고 하신 분이 문일평이죠. 그러니까 문일평도 분명히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에요. 후기로 가면은 이제 실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학문이 있잖아요. 그 실학에 담겨 있는 사상이 근대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에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좋은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개선안이 담겨 있는 개혁안. 그래서 정약용이 쓴 그 글에 담겨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조선에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축적되어 갔던 과정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실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나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학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배경에 보시면 물질이 아니라 정신 활동을 통해서도 한국사가 발전해 왔음을 주장하기 위한 움직임이고 정신 활동에다가 동글뱅이를 치시고 그리고 발전에다가 동글뱅이 치시고 그러면 정신을 통해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정신이 바로 뭐냐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학자죠. 그래서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학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이요, 정약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여 그 분이 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분명히 조선 후기에 뭔가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이하여 여유당 전서라는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여유당은 정약용의 호입니다. 호. 그래서 정약용이 쓴 글을 공부하고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정신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체되어 있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를 정약용 선생의 글을 통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질 사관이 아니라 정신 사관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끝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이 뭐냐면 지칠 때가 됐어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물질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음을 증명하고자 한 사관을 공부할 거예요. 바로 13페이지에 있는 3절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럼 사회경제사학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요. 이제 요거는 요런 흐름이 있죠. 이렇게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이런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계승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신 이러죠. 이런 정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왔음을 뭔가 증명하고자 하는 활동들인데 이거랑은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승이 아니고 이런 정신 활동을 하는 학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물론자들이라 그래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물자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정신이죠. 그럼 요건 정신이니까 형 이상학적이고 물질은 형 이하학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적인 부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통계, 뭐 수치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우리 역사가 발전을 해왔는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신 활동은 뭔가 그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세종대왕의 정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치로? 뭐 스카우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 능력 전투력이 뭐 28,000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정신 능력이 좀 센데? 정신 능력이 좀 약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건 수치와 계량화, 통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증명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거는. 그러니까 수치화해야 한다, 계량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물질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게 경제 규모, 뭐 예를 들어 뭐 GNI, GDP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했음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굉장히 더 객관적인 거죠, 그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은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은 경제사학자들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앞 글자에 이제 사회자가 붙는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자 그러면 좌파들이죠, 좌익. 당시 일제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좌익이라고, 좌익. 그럼 여긴 뭐겠어요? 여기 우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학자들이 바로 이제 이쪽이고 이쪽이 좌라고. 그러니까 좌와 우로 나눠져서 요즘도 좌우파 이러죠. 좌파냐 우파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여기 우파들은 정신 민족을 강조하는 분들이었고 좌파들은 사회주의니 경제니 물질이니 이런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자 가운데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백남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백남훈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지 않다. 발전하고 있다.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봉건제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인들이 봉건제도가 없다고 했단 말이야. 니네들은 봉건제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발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역사 발전의 흐름이 있다면 니네 2단계까지 못 나갔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닌데 우리 2단계 있는데 2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봉건제도가 역사 발전의 2단계거든. 두 번째 단계 스텝 2예요. 이거 있거든. 그래서 이 봉건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봉건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봉건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봉건제가 있으니까 따라서 한국사는 어떻게 발전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일본인들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죠. 뭘로? 이분들은 학자들의 학문적인 정신활동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은 그걸로는 증명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계량화, 수치화, 도표화하면서 우리가 발전해왔음을 경제 발전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여기는 우파고 여기는 좌파라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식민사관 비판인 거예요. 식민사관을 비판을 하는데 이쪽은 이제 훌륭한 학자들이 쓰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GNI, GDP, 뭐 생산 도구의 발전, 뭐 생산력, 저기 삼국시대보다는 고려시대가 쌀이 더 많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훨씬 더 먹을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발전해 나가지 않냐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발전인데 여기는 정신활동을 통한 발전을 증명하고자 한 조선학 운동이라 하고 요거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유물론에 입각한 발전론이고 차이 아시겠죠? 그럼 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로 여기는 정신이고 여기는 물질인데 서로 비난한 거예요. 서로 비판. 똑같이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물질을 통해서 여기는 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우파고 여기는 좌파니까. 이렇게 역사학계도 좌파냐 우파냐로 나눠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안재홍이라는 분은 저 위에 계신 분인데 뭐라고 한 거예요?
신민족주의를 통해서 좌판이 우판이라고 나누지 말고 통일 민족 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13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회경제사학 대표학자 백남훈. 똑같이 식민사관은 비판을 하긴 해요, 그죠? 근데 뭐라 했냐 했더니 일제의, 이거 형광펜 치세요. 정체성론을 비판. 뭘로? 정신으로 아니면 물질로? 요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유물론. 네, 동글뱅이. 별표. 유물론 할 때 물이 뭐라고요? 물질. 그 물질을 생성하는 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쌀 생산하고 용역을 생산하고 이걸 뭐라 그래? 경제활동. 그래서 이걸 경제사학이라고 한다. 경제사학.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죠. 그래서 뭐라 그래? 사회 경제사학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세계사적 보편성. 이것도 현관면 쳐버려. 그 세계사적 보편성이란 세계사는 보편적이다라는 게 공통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 다 발전한다. 세계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다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만 예외했겠느냐. 우리나라도 분명히 세계사의 일원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발전한다라는 것을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데에 체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서 파악해야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찐따고 이렇지 않다. 라는 뜻이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 체계화라는 뜻입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의 체계화. 알겠습니까? 방법은 정신활동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물질 바로 경제 성장을 수치화 계량화하면서 증명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역사가 좀 재밌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좀 따분한 얘기 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들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세요? 우파세요? 중도파라는 거죠. 그죠? 좌파세요? 우파세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라고 하면 그것도 빨갱이? 우파? 보수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잖아. 근데 이 좌냐 우냐라고 나누는 인식의 체계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서를 보시면 조선 사회 경제사 보이죠? 사회자가 뭐예요? 좌파다 이거예요. 좌파. 사회주의. 그다음에 경제사죠. 그러니까 물질 생성. 그러니까 유물론에 입각한 좌파다. 또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죠. 그럼 봉건자에 동글뱅이 치면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봉건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봉건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봉건제도가 우리나라가 있구나. 일본인들은 없다고 했구나. 근데 백 선생은 있다고 했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백 선생은 그 백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분이 아니고 백남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백남훈 선생 알겠죠? 백남훈은 좀 근데 또 좀 안 와닿죠? 백남훈이 어떤 분인지 좀 안 와닿죠? 사진 보시면 어떤 분 같으세요? 뭔가 되게 농부 같은 얼굴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요. 이분은 원래 전라도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계셔가지고 일찍부터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국내로 오셔서는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됩니다. 연희 전문학교는 요즘에 대학 이름이 좀 바뀌었죠. 연희 전문이라고 안 하고 연자로 시작하는 학교, 연세대학교의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경제학 강의도 같이 했습니다. 경제학도 강의했고 사학 강의도 같이 하셔서 연세대학교의 해방 이후에 교수님이세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파죠. 그래가지고 월북했어요. 그 남북 협상 때 김규식 넘어갔을 때 김원봉이랑 백남훈 같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남아요. 김규식은 내려왔고 평양에 남으신 분들. 김원봉 그때 남았고 이분도 남아요.
그래서 북한의 외상이에요, 외상. 북한 초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 정권의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어요. 그걸 이제 북한에서는 외무상이라고 합니다. 외무상. 굉장히 높은 관직까지 갔죠. 김원봉은 검열상.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감사원장. 그래서 김원봉이랑 백남우는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라 남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봐요? 한때? 그것도 그냥 빨갱이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쇠빨갱이들. 그래서 이 백남훈 선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사학과가 그래서 한동안 이게 침체되어 있던 이유가 내세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다 사학과 쪽. 그래서 그걸 넘겨받은 게 이제 고대사학과 쪽에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사회경제 쪽을. 그래서 그때부터 고대사학과가 다시 이런 성격이 좀 강해서 저희 은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백남훈 선생으로 이어지던 그 계통이 이제 단절되고 그 흐름이 이제 보성 전문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고려대 사학과로 오고 고려대 사학과의 제자의 제자뻘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좌파적 생각이 매우 강한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경제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건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과목이 한국 근현대사인데 그 가운데서도 경제 발전사입니다. 경제 발전사를 달리 말하면 경제사죠? 경제사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의 이 사관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누가 착취를 하고 누가 피적질을 당했는가? 이 과정에서의 민들의 저항은 어땠는가? 어떻게 진압했는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이죠.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좌판이 우판이도 이 우판이냐도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저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세금제도 강의가 되게 좋고 토지제도 강의도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상업인이 이런 것도 잘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을 때라 막 빨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식민사관이 뭐예요? 침략을 위한 사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이죠. 네. 민족사관은 이에 대한 저항이죠. 이게 타율적인 민족이야? 아니거든. 민족적이고 독립적이고 저항적이거든. 그게 보여주는 게 이거야. 혼과 난과 한국 조선 독사 같으신 분 팔을 팍 물어. 그래서 독사 팔을 물었네. 계승하신 정안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독립문이 아니고 정안문 정인보가 중요하게 여기신 분은 같은 정씨라 정약용 정인보는 정약용 정인보는 얼 안재홍은 조안종 감. 좋았어. 문일평은 심 문일평 단심 이런 게 조선학 운동이고 그지? 이걸 비판한 백남훈은 유물론자다. 유물론을 통해 우리가 발전을 해왔음을 증명하였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라면 봉건. 우리나라 봉건제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13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14페이지, 15페이지는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죠? 네, 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